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정부는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을 비롯한 밥상 물가가 오른 만큼 차례상 차림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가책임 농정기조로 전환하면서 양국관리법을 포함한 농업민생사법을 제정했습니다. 자, 이로써 농산물 가격 안정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도 기대되고 있죠. 하지만 법안이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 농업민생사법 농정개혁의 전환점 될 거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농업사법을 통한 쌀 가격 안정화 등 농정 대전환을 위한 거제와 개선책 함께 말씀 나눠보죠.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또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지속가능한 농업 농출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사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추석 장보기 하려고 봤더니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어서 부담이 너무 큰데 그래도 물가 지원을 위해 할인해주는 품목도 있고 인생지원금도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선 이런 농산물 가격 안정이 중요하고 농민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고 전북은 농업으로 버티는 지역인데 이렇게 가다간 젊은 사람들은 아예 농촌에 안 들어오려고 할 것 같은데요. 농업민생사법으로 최소한의 소득도 보장되고 재해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그게 바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농업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우리 지역 쌀이나 농산물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격을 받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것 같아요. 양국관리법 같은 농업 관련 법들이 새 정부 들어서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농민들이 요구했던 내용과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가가 농업 문제에 대해 책임을 명시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후 영향이나 고물가 문제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오니까 요즘은 로컬푸드나 지속 가능한 농업에 더 관심이 생기는데요. 전북처럼 농업 중심 지역이 계속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려면 제도적으로 안정된 구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제정된 농업민생사법이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출을 위한 과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의 민선식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의 송춘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전국농민의 전북도연맹 정충식 사무처장님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예, 잠시 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도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생명 산업의 수도 농도인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그 핵심 부서의 국장을 맡으신 민선식 국장님, 네.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좀 너무 뜨거워도 걱정인 이 농업은 하늘만을 기다려야 되고 하늘에 기도해야 되는 마음으로 1년 농사인데 우리 전북 얼마 전 참 쏟아진 극한 폭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농작물이 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나 이 비가 자주 오는데 또 와도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극한 호우가 와서 참 정말 잠도 설치 때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지난 9월 초에 비가 우리 지역에 군산은 거의 300mm 가까이 맞습니다. 군산 익산 9개 시군에 이제 집중 한간에는 200년 빈도의 비가 내렸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극한 호우가 와서 이 지금 한창 수확을 앞두고 있는 벼나 농콩, 채소 이런 쪽에 농작물이 한 1,900헥타르 정도가 침수가 됐어요. 그리고 축산도 이 소나 돼지 이런 등이 한 10,000여 마리 정도가 폐사를 했고, 그리고 또 군산 지역에 폭우가 오다 보니까 상가 한 2,600동 정도, 그다음에 주택도 한 800동 이상이 침수가 되는 그런 피해가 와서 정말 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 가을에 좀 많은 도민들이 좀 상심도 크고 진짜 실제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좀 걱정이 사실 많이 되고 좀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추석 한가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특수 대목을 기대했던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분들 일단 수확도 하기 전에 지금 침수 피해로 인한 어려움 또 복원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정충식 사무처장님 또 농민으로서 또 농가들과 함께 이 참
날씨 변화, 극한 호우라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부터 썼던가 싶을 정도로 예측할 수 없는 이 많은 비들이 단시간 내에 쏟아지고 피해가 고스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번 피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뭐 극자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요즘 뭐든 이제 표현이 잘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이제 우리 예상하지 못하는, 인간이 계획하지 못하는 그런 날씨가 너무 농민들한테 힘겨움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라도 내린 비도 하룻밤새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특히나 이제 논에 그 저지대 논에 물이 많이 잠겼는데 그 벼는 그나마 물이 하루 이틀 만에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벼 대신에 그 전략 작물이라서 심어져 있던 농콩이라든가 그렇죠. 뭐 기타 또 원예 작물 이런 것들은 흙탕물이 들어와서 하루 이틀 잠겨버리면은 그 생산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품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어떤 피해는 오로지 다 농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좀 정부라든가 지자체가 좀 빨리빨리 대응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생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행히 과수 지역은 그렇게 그나 큰 피해가 없어가지고 뭐 생산량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전반적인 생산량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초에 또 냉이라든가 우박 피해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서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그것도 뭐 사실 우려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기 전까지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치수 사업이 중요한 만큼 배수도 이제 중요한 앞으로 이제 농업 농촌에 있어서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고요. 이렇게 극한 호우 속에서 침수가 되면 이 농가 안정이나 물가 안정이 갈수록 힘든 상황이 될 텐데 참 어떻게 우리 인류가 인간이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이제 대처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많은 고민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한 농업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농업을 통한 소득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소비자들한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적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 공급 체계 구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미래 세대한테는 이 농업이라는 것은 환경과의 접촉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농업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보통 농산물 가격이 폭등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폭우가 왔다든가 폭염에 의해서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2020년 7월부터는 정부 대책이 할당관세를 확대시켜가지고 수입 농산물을 수입하다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으로 정책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생산 기반을 더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한테 이익이 갈 것 같지만 최근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이 할당관세나 농산물 할인 쿠폰 제도가 오히려 생산자나 소비자한테 다 손해보고 있다. 유통업체에 배만 불리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농식품부에서 올해도 추석에 지금 500억 원의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유통업체들이 할인 행사가 들어가기 전에 가격을 한 30% 올립니다. 올려놓고는 할인 행사 하면서 20% 가격 할인으로 판매하는 이러한 부분이 적발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강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에는 일단 품종을 고온에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리온실도 중요하지만 노지를 스마트팜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그 극한 기후가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예방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러한 걸 전제로 해가지고 농업을 통해서도 소득이 보장되어지는 이 가격 안정제도라든가 소득 경영 안정제도 같은 경우가 확립됐을 때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시간 지날수록 국민 경제한테도 도움이 되어지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로 이게 식량 안보, 식량 위기로 이게 치닫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하고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으로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장난을 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렇지만 우리 도청 서편광장에서 우리 할인 행사 지금 녹음 시점으로는 이제 진행이 앞으로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근데 뭐 저 앞서 우리 송 교수님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대형 유통망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업체에서 발생될 수 있고 발생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도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이 직접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도민들이 참여하는 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나마 성수기 이런 명절 때 도민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고 또 농가에는 많은 물품들이 도민들한테 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자 해서 저희가 올해도 저희가 이 도청 서편광장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한가위 큰 장터를 개최를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그러니까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그렇습니다. 또 축산물에 대해서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하고 또 별개로 자체 우리 도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전북 생생장터에서 추석 기획전을 개최해서 우리 도내 생산품들에 대해서 배나 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철 농산물을 최대 40%까지 할인해서 도민들한테 제공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우리 농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관들이 같이 하는 이 부분만큼은 말씀 주신 것처럼 유통 기 올리고 할인 이게 아니라 원래 판매 가격에 할인을 들어가서 하는 부분인 만큼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도 이런 성수기 때 이런 추석을 앞두고 안정적인 또 가격, 저렴한 가격, 농가들은 또 그에 인해서 많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우리 도민들의 농가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안전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님 어떠세요? 이렇게 1년 농사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이 추석 대목은 정말 큰 기회로 생각하고 계실 테고 이렇게 그렇죠. 또 행정에서 함께 할인 행사에 참여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우리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농산물 할인 제도가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조심. 예, 지금 아까 그랬지만 쌀 가격에 3,000원 지원했던 걸 5,000원 지원을 하는데 그 2,000원 지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후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나올 때 농민들한테 들어갈 어떻게 된 어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유통회사들이 안 그래도 계속 유통회사들은 배를 불리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유통회사가 적자를 보는 그런 것처럼 약간 호도를 시켜가지고 중간에 있는 유통마진만 이익을 하는 그런 제도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러면 현장의 농민들하고 지금 가격이 적절한지 아닌지 좀 소통 좀 하고 이게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물가라든가 전반 가격을 안정화시킬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전엔 논의 전혀 의도 없고 그냥 마치 터트리듯이 빵빵빵 나누는 정책들이 저는 우리 농민들 밖에는 이것도 재해 일종이다 생각해요. 사실은 정책의 재해다.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런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대목도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송철우 교수님, 쌀값 항상 제값을 못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9월 12일 기준 보니까 전북시가 쌀 한 가마 값이 25만 원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많이 오른 건가요? 이게 왜 오른 건가요? 쌀값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산지 가격은 약 15% 정도 오르고 있고요. 소비자 가격은 3%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쌀값이 상승한 이유는 크게 5가지 정도가 들 수가 있습니다. 많군요. 첫 번째는 쌀이 시중에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올해
필요 수요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정부가 격리를 시켰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의 약 17.3%를 격리시켰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이 지금 쌀값 오르게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일반 국민들이 고물가를 겪으면서 소비자 심리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뉴스에 보면 일본이 쌀값이 굉장히 폭등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예. 일본에 햇살이 나오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올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도 일본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요. 근데 쌀값은 실제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큽니다. 시중에 쌀이 조금 남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지면 산지 쌀값이 굉장히 폭락을 하는데요. 예. 시중에 쌀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또 사재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쌀은 수급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됐다고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년도에 1인당 55.8kg를 먹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집에서 밥을 해먹는 양만 포함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것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서 즉석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아침밥 대용으로 예를 들면 냉동 볶음밥을 먹는다든가요. 예. 그다음에 또 그 냉동 떡을 사서 먹는 그렇죠.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가공용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작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72.7kg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몇 년 동안 오히려 가공용까지 포함하면 쌀 소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되는 건 측면만 정부 강조했던 부분이 지금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최근에 양곡관리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예.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서 유통업체들이 올 수학기에는 쌀가격이 분명 올라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미리 사재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그동안 그 가공용 부분이 1년에 87만 톤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집밥용이 288만 톤이고요. 가공용이 87만 톤인데 약 3분의 1이 가공용 쌀로 소비가 되어지거든요. 예. 정부가 수매해가지고 재고가 되고 재재고가 되면 2, 3년이 지나면 1kg당 1,000원씩 가공업체를 지원했었습니다. 그 물량을 올 가을부터는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년도에 올해는 그 즉석밥용은 아예 방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면 냉동 볶음밥 부분도 방출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K푸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맞습니다. 쌀 가공품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작년도에 약 3억 달러 정도 수출이 되어졌는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약 34% 수출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가공업체들은 정부가 항상 싸게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중에서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 양곡에 의존했던 이 가공업자들이 시중에서 쌀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가지고 쌀 가격 상승 부분이 지금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승한 부분 이 정도로는 만족하는 정도인 건지, 보통 우리가 밥 한 공기 한 300원은 돼야 된다고 하는데 환산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그 교수님께서 1년에 우리 가공품하고 1인당 가구 그 소비량 따지면 한 6kg, 예. 뭐 한 72kg 따져서 그렇죠. 예. 그걸 월로 따지면 6kg잖아요. 그렇네. 한 달에 6kg잖아요. 12달이니까. 그러면 예. 그걸 30을 한 달로 따지면 하루에 200g이에요. 그럼 200g이면 가격을 따지면 아무리 많이 따져도 한 700원 전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농산물 가격이 마치 오르는 것이 농민들의 어떤 생산의 양이 너무 많아서 과다해서 항상 쌀 과잉이다 이렇게 정부가 호도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제 정부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오래된 거짓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작년 수학기 이후로 지금까지 수익은 농민들이 가져간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유통업자, 농협, RPC 이런 회사들이 다 가져갔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수매를 농민들은 1년에 그 농산물을 한꺼번에 다 팝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목돈을 가지고 가정 경제를 꾸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가 10월 달이나 11월 달 되면 12월 전에 다 판매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가진 나락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올 초에 이런 나락이 없을 거라는 것을 농민들이 많이 주장해서 빨리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알다시피 그때는 내란 농정 시대였고요. 예. 윤석열 시대였고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제 했는데 그때 문제는 뭡니까? 똑같은 장관이고 똑같은 관료들이 농정을 움직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란 농정의 연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정책을 농업 정책을 다루는 그 관료라든가 장관이 같기 때문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안 듣고 있다. 농민들이 빨리 대책을 세우려 할 때는 농민들을 억누르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에 맞춰서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확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수확기가 다 됐는데 아까 말했지만 시중에 나락이 없어, 쌀이 없어. 그러니까 막 순간 유통업자에서 모지라 한다니까 이제 내놓는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쌀 가격이 다시 오르는 것을 막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농민들이 좀 이것을 정책도 잘못됐고 수급 정책도 잘못된 상태인데 예. 대응도 잘못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쌀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도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 쌀값이라는 게 참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쌀값에 대한 그런 이 상승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 또 쌀을 이용하는 소비자 도민 입장에서 또 일부 보면 너무 가격 상승, 물가 상승에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라는 또 다른 이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적정선이라는 자체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선은 없겠지만 그래도 적정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게 소비와 생산의 차이로만 가격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쌀 가격의 구조가 결국에는 시중에 얼마나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시중에 공급되는 공급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조절 부분이 사실 적정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도내에도 공급 비축이나 이런 RPC 농협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벼를 가지고 있어요. 벼를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지금 시기상 여러 가지 요인상 올해는 특히나 많이 적어서 공급 비축미를 대여 방식으로 이제 방출을 일부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엔 적정 재고 관리에 대해서 사실 행정에서 강제는 할 수는 없으나 일정 부분 이런 지역 RPC 대표나 또 이 농산물 품질관리원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 적정하게 지속적으로 이 시중으로 풀리는 방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부분들을 계속 좀 현장도 점검하고 이 부분을 지금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또 특히 우리 지역의 농도인 만큼 많은 농민들께서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이런 방출에 대한 부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관련 기관과 계속 유지관리 부분을 지금 현재 점검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국가 책임 농정기제로 전환을 하면서 양국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이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이 포함된 농업민생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거 좀 쉽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선식 국장님 한 번 더 좀 설명을 이게 지금 사법인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 양국관리법하고 농안법은 한 축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양국법은 기존의 정부가 이 쌀이나 이 쌀에 대해서 이 양국에 대해서 이 사후적인 부분만 사실 계획을 많이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먼저 생산되기 전에 수급 관리 계획을 최대한 노력하겠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되거나 초과 생산량이 돼서 이런 수급 관리 계획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이 평균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보장하겠다. 이게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해와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농작물 재해법하고 보장법이 두 개가 있는데 보험법이 이 기존에는 재해법이 이 비나 비 피해로 해서 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만 놓고 그 상황에 대한 피해액만 산정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재해법은
이것을 생산할 때까지 들었던 생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게 이제 재해법의 큰 축이고요. 그다음에 보험법은 뭐냐면 이게 재해라는 건 사람의 뭐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나면 할증이 붙잖아요. 다시 보험을 들을 때. 예. 그런 것처럼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서 보험을 지금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 거의 이제 보험을 대부분 농민들이 들기 때문에 예. 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제 보험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들을 때 이게 할증이 붙는 거예요. 이게 할증이 그냥 규모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허허. 근데 이 부분을 일정한 면적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거에 대한 할증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겠다. 이렇게 큰 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농업사법, 민생사법 여러분 들으셨죠? 자, 그러면 송춘우 교수님, 이 법안 처리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건 농산물 가격의 변동, 그리고 농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쌀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곡관리법이 통과됐기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작용된다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근데 작년도 같은 거 쌀 생산량이 358만 톤 나왔거든요. 근데 정부가 쌀 올해 수유량을 보니까 352만 톤 정도, 약 6만 톤 정도가 이렇게 초과되는 걸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정부가 뒷부 경쟁을 했어요. 선제적으로 격리를 했었으면 작년도에 정부 비축 물량이 36만 톤이고 그다음에 쌀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격리 물량이 26만 톤입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한 15만 톤 정도만 수학기 이전에 그번에 미리 발표했었으면 작년 수학기에도 쌀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양국관리법이 이렇게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매입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책이 의무화시켰지만 이것을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양을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들한테 거의 도움이 못 되고 유통업자들만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쌀 가격 같은 경우는 수학기 쌀 가격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수학기라는 것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을 어떻게 쌀 가격을 가져갈 것인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10월 달에 햇살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이 쌀 가격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쭉 과거 몇 년 동안을 보면 이렇게 9월 달에 쌀 가격이 높았다, 10월 달에 높았다가 11월 달, 12월 달 되면 쌀 가격이 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법 제도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모법 이상 부분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법의 규정을 집행하는 규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정책의 의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정부와는 많이 달라진 상황을 우리 농민단체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지난 정부 이 농업사법 폐기로 인한 트랙터 이끌고 남태령을 넘어서면서 목소리를 냈던 장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단체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농업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농안법하고 양곡관리법인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말기에 우리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그 야당 그리고 합쳐서 또 농민단체까지 합쳐서 제시했던 그 농업사법하고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농업사법은 내용이 좀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변동직불금처럼 쌀 가격이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뭐 지지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 그리고 농업의 어떤 이렇게 적정한 이윤 그 농민들이 적정한 이윤을 담아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공정가격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이제 지난 법원에 있었는데 이번에 법에서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빼버렸던 것도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장 격리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 법적으로 또 매뉴얼적으로 하기로 원하는데 시행령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나 정치권이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비축미 양도 이제 국제 기준 이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었는데 그것도 뺐고
그리고 수입쌀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 이제 수입쌀이 민간에서 사용하는 먹는 걸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사료용이라든가 기타 용도로 좀 쓸 수 있게 뭐 수입하는 자체 쌀을 수입쌀을 사료용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는데 그것도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좀 기초적인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살짝 빠짐을 해서 이것을 뭐 민주당에서는 농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뭐 폄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그러는 것이 법들이 만약에 원래 우리가 같이 논의했던 보다 이 법이 더 나은 법이라면은 저는 중간에 자랑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좋은 법을 하고 있는데 야, 너도 찬성해줘. 어때? 이렇게 자랑할 것 같은데 단 한마디 논의도 없었고요. 단 한마디 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통과시켜 놓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이러면서 내놓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염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터놓고 그만합시다. 농업민생사법 농정개혁의 전환점 될 거란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의 송춘호 교수,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정충식 사무처장, 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의 민선식 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도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쌀이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농업소득의 약 33%를 차지하는 주요 작물이죠. 이번에 양곡관리법을 통해 정부가 추가 생산량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고 농민들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다. 아마 이제 민선식 국장님 앞에서 설명하신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의에서는 이 양곡관리법안의 실효성을 위한 준비와 대책 어떤 측면에서 좀 중점을 두고 계실까요? 네, 우선 이 법 자체를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 두 분께서도 말씀 일부는 주셨지만, 지금 현재 양곡법에는 기존에 이제 공공비축 양곡에 있어서 시행령에 있던 그 밀콩까지 추가를 해서 쌀, 밀콩까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도가 농도라는 그 주로 드는 사유 중에 하나가 우리 도가 전국에서 벼 생산량이 3위이고요. 뭐 밀콩 보리는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 주 식량 작물들을 우리 도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만큼 이번에 양곡법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양곡법상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수급을 하기 위해서 논에 또 타작물을 또 재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쌀에 벼에 이제 수급을 조절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논타작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을 좀 하려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쌀 수급 안정에 필요한 전략작물 지불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같으면 2,440억 원이었는데 한 1,700억 정도를 추가해서 한 4,196억 원 정도를 올해 본 예산에 지금 담아놨습니다, 사실. 그리고 소비 차원도 물론 중요하죠. 이게 생산하면 소비도 같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 확대를 위해서도 자조금이라는 쌀 자조금을 신규 도입해서 이 소비 활성화 지원이나 이런 뭐 콩 비축미도 현재 3만 톤에서 6만 톤 정도로 해서 확대하는 부분도 사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도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도 차원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하고 있는 게 도에서도 사실 양곡관리 수급 계획을 이제 도 차원에서 이제 수립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또 위원회도 구성도 해야 하고 또 수급 관리 목표, 그다음에 또 소비 확대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또 이걸 직접 같이 현장에서 이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 생산자 단체들이나 농민들과 같이 그리고 또 이걸 또 수급에 대해 관리하는 기관들, 시군, 농협이나 이런 관계 기관이나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이 선제적 수급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논타작물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타작물이라는 표현보다는 도에서 하고 있는 게 쌀의 고품질화를 해서 저희가 친환경 쌀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많은 농가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쌀에 대해서 관련된 기반이나 생산단지 구축하는 부분, 확대하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계속 확대하고 있고 내년에도 확대하려고 하고요. 또 그러면 이 생산이 되면 여기는 또 이게 유통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학교 급식이나
임산물 꾸러미 등 이런 친환경 쌀 생산 소비를 저를 늘리고 있는데 이런 생산과 친환경 쌀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좀 늘려서 내년 확대를 계속해서 해서 쌀을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이 좀 더 일반적인 쌀과 달리 좀 경쟁력 있는 쌀을 좀 더 해서 이 쌀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이 고민에 대해서 좀 더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아까 가장 우리 전북에서 노래 타작물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농콩이거든요. 농콩. 뭐 이번에도 뭐 정부에서 농콩이 이 수요에 대한 애로사항 때문에 뭐 농콩 면적을 줄이려 이런 얘기까지도 일부 나와서 농콩을 재배하는 우리 농가들이 많은 이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농콩 작물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도 이게 재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유통이나 이런 가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도에서 특별법상 하고 있는 게 농생명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농생명 산업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농콩을 주로 하는 지역에 이 생산과 가공 유통과 R&D까지 연결시키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시군과 좀 협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지역에 있는 식품 기업들 콩을 원료로 하는 기업들 지금 저희가 익산에 저희가 국가 사업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중에 푸드테크 연구 지원센터를 저희가 착공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주 농산물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 개발해서 또 다른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콩이나 이런 부분 전략작물을 하고 있는 것도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걸 수요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식품 사업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또 도의회 오은미 의원을 연결해서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좀 나눠볼 테고 또 지역구인 순창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은미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뭐 한가위 명절이 앞인데 지금 농촌은 지금 잦은 비로 뭐 수확도 늦어지고 농사 일정에 차질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명절이라고 하지만 명절 분위기를 못 느끼고 다 논밭에 계시는데 그래도 한가위 명절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정 나누면서 따뜻한 명절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땅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우리 사람들 곁에서 우리에게 곡식을 준 것처럼 지속 가능한 농업 퍼머컬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속에서 해마다 쉽지 않은 농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지속 가능 농업이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게요. 요즘 만나는 농민들마다 정말 이게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하는가 그런 이기감과 자괴감이 많이 든다고 농민들의 정말 그 삶을 엄습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극한의 포구한 포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농업 농촌이라는 곳이 우리가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해주고 또 국토를 균형 발전을 또 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고령화니 인구 감소, 뭐 지역 소멸 위기 그리고 또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해서 지금 고사 직전이고요. 지금 뭐 농민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70대 이상입니다.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거의 빈곤층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농업이라는 건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 가능한 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생명 산업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안정적인 제도와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서 고사되어가는 그 농업 농촌을 좀 회생시켜야 되는 과제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과 더불어서 우리
진보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농업사업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제정이 된 농업민생사법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고 평가가 좀 달라서요. 네.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에서는 3번이나 이제 거부되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또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좀 보다 제도적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일들이 꾸준하게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가장 무엇보다 우리가 특히 이제 쌀 문제에 있어서 지금 TRQ 물량 있잖아요. 40만 8,700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각 그 품목별 특히 이제 쌀값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에 대한 공정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도입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정말 달성을 위해서 생산, 유통, 소비 종합적인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 특히 그동안 대농 중심의 농업 정책에서 이제 중소농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정책 마련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와 또 농민들 또 시민 사회가 같이 농업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가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또 지역에서도 지역 의회나 지역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제도 개선을 해서 중앙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 같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떤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 농업, 농민, 농촌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어촌 기본 소득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기반 목소리를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걸 제가 3년 전에 선거하면서 좀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그 대안이 뭘까 많이 이제 정책 연구를 하다가 이제 거주수당이라는 것을 도입해보자 해서 계속 3년 동안 여러 가지 토론회 연구 모임을 했는데 정부가 내년부터 국정 과제로 이거를 지금 이제 지역 전국의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자체 간 지금 뜨겁게 지금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농림부가 이제 주무부처가 되면서 지방 그 부담이 굉장히 커요. 정부가 12년 살을 주고 그다음에 도비 군비 3 이래가지고 이러는데 경남이나 저쪽 그 국민의힘 광역 단체장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도비나 이런 것은 이제 아예 없다라고 이제 천명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런 국힘 광역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아예 이걸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북자치도에서 지난주에인가요? 거의 지금 도비 그나마 30% 하는 것을 18%로 낮춰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군비가 더 이제 42%로 이제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건 지금 이 사업을 하자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아까 같이 농업농촌을 회생시키는 방안 꼭 농민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이런 기본 소득에 대한 이 부분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은 좀 작다. 우리가 이제 기본 소득이라 명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도시 근로자 그 가구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촌이 15만 원이 더 지출이 된다 해갖고 했는데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 낮은 가격이라든지 생산비 폭등이라든지 여러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봤을 때 적어도 3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30만 원으로 해서 5월 30만 원으로 해서 세 분의 의원이 지금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지금 이제 국회에서 그거 지금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좀 현실적인 방안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추석 명절 차례를 지르고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하게 됐겠습니다. 농사 이야기도 많이 하고 농촌이 좀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 기대 속에서 격려 차원이라고 할까요? 또 열심히 뛰고 있는 오유미 의원님 함께 응원의 목소리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기후 위기이고 또 식량 위기 여러 가지 많은 위기라고 표현하는 현실에서 적어도 그래도 우리 농업 농촌은 어떻게 보면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가는 특히 농민들은 정말 진정한 어떤 그 식량 안보 시대에 가장 그 애국자라고 생각하고요. 맨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 지원이나 이런 게 너무 아직도 현실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런 자부심으로 뭐 희망 고문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최전선의 식량 안보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면서 또 많은 정부와 정치권 또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좀 이 명절에 힘내시고 좀 서로 기운을 북돋으면서 예.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순창의 네. 지역구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도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사법 중에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강화된 부분, 재피해 보상도 확대된 부분 송춘우 교수님과 우리 정치식 사무처장님 말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상고온이나 지진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내용도 있던데요. 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송춘우 교수님. 예, 농업재해대책법과 재보험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가장 큰 내용은 예전에는 그 재해가 발생됐을 때 생계수하고 영농 재개를 할 수 있는 종잣대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재해 이전에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투입한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 안에도 보면 이 대대책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농업계에서는 일반 재해라는 것은 농업 분야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재해에 비해서는 농업 부분이 과보호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명확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법에는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재해라는 게 발생이 되고 나면 할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1, 2차 개정안에는 거부됐더니요. 윤석열 정부가 거부됐던 안에는 할증 문제가 완전히 빠졌었는데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단서 조항에 뭐라냐면 재해 크기 범위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에서 조금 더 그동안 뭐 특별 재난지구로 선포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농업의 범위는 적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농업 시행령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농업보험법 중에서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손해평가사들이 와서 평가를 하거든요. 피해를. 근데 손해평가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처장님은요? 저는 일단 그 뭐 기본적인 건 다 뭐 송춘호 교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정해지면은 그 예산만큼 피해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대부분 다 피해는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다 피해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일부 지원하는 것이 사실 역할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예상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다반사가 되어 있고 또 피해가 더 쉽게 가능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과연 그런 걸 맞춰서 예산도 지금 정액이 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2026년도 우리 농업 예산이 2.75% 되거든요. 20조로 넘었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 또는서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거예요. 윤석열 때 긴축 재정할 때 2.72%가 가장 낮았고요. 지금 2.75%입니다. 예산이 저는 그 정권의 성격을 말해준다 생각해요.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가 지금 농업에 대해서 많은 국가 책임 농정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그런 어떤 정책이란 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포장된 그런 거 역할이 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사법이 정해져 있고 여러 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만은
내년 실행되기까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많이 논의를 통해서 예. 올해가 안 된다면 내후년이라도 이것이 예산을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농업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과제 그리고 농업사법, 농업민생사법이 제정이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행정에서의 역할 또 농민들의 목소리 또 우리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식 국장님. 네,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특히 양국법 같은 경우는 총 4번의 도전 이후에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물론 이 법안이 농민단체나 생산자단체에서 만족할 만큼 분명히 아닌 부분도 있다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아까 오미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제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또 부족한 부분도 보완하면서 가되 예.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변화를 일으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정준식 사무총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확보가 우선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법이 1년 후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령이나 제도적 보완 작업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 시점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또 실제 농민들이 생산자단체가 피부에 느끼는 어느 정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같이 해서 만들어야 할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래야 농가들도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농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도가 아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처음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정부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8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 안정제를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이 대상 품목이나 평균 가격 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운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안을 또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도가 사실 그래도 도 차원에서 정부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만큼 우리 도가 이런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또 현장의 농민들의 목소리도 전달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우리 농민들한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또 예. 충분하게 의견 수렴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송춘우 교수님. 예. 이재명 정부는 국가 농장 책임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안정제라든가 그다음에 농어촌 소득 보장 그런 법을 시행할 때 국가의 부담 부분을 늘려야 됩니다. 지방 정부는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정책을 많은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지자체에서 다 떠넘기는 부분은 국가 책임 농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농정의 기조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가장 큰 아쉬운 점입니다. 최근에 보면 전북의 신동진 쌀로 만든 그 냉동 볶음밥이 전 세계 시장에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만두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거든요. 전라북도의 K푸드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도민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전북의 먹거리 부분에 더 많은 사랑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무처장님. 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실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실용을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걸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 농촌은 농촌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가 있고 정서가 있고 그 어떤 산업 방식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것이 또 지속 가능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적절한 어떤 농산물의 가격이라든가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사회적인 논의 속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기후시기 시대에서 농민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면은 결국 농민이 불안하면은 이 생산물도 역시나 그렇죠.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예. 또 농촌이 그렇다면은 도시도 역시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결국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 같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일방 독주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여건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식 마시고 같이 좀 고민하고 논의해서 우리가 정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땅만 있어서 농사 짓는 거 아니죠. 하늘이 있고 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도시와 농촌이 유기체
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기후변화 또 식량의 위기 안보가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 농민의 전북도 연맹 정충식 사무처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축산산업국의 민선식 국장, 전북대학교 농경기유통학부의 송준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